자, 오늘은 꽤 흥미진진한 이야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1348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어느 거리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빵을 굽던 사람이 아침에 쓰러졌습니다. 겨드랑이 아래에 달걀만 한 혹이 하나 생겨 있었어요. 가족들이 달려왔지만 누구도 그 사람 곁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다가갔다가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그 사람 사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 이웃 동네에 있는 영주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농노들에게 일 못하면 내쫓는다고 으름장을 놓던 영주가 이번에는 먼저 와서 말을 건 겁니다. 급료를 올려주겠다. 농노가 영주에게 급료를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영주가 먼저 나온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죽음이 협상 테이블을 바꿔버렸습니다. 흑사병이 지나간 자리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처음 들으시면 좀 황당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재난이 해방을 낳았다는 이야기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딘가 지금 우리 이야기와 닮아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흑사병 민주주의입니다. 이 단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역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교수도 처음부터 이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역사를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이 단어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흑사병은 1347년에서 1353년 사이 유럽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이 죽었다고 추정합니다. 숫자로 하면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 사이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는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실감이 나실 거예요. 한 나라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수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흑사병은 어떻게 경제 구조를 바꿨는가? 둘째, 그 경제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신분제를 흔들었는가? 셋째,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가? 교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어느새 그냥 느끼게 되실 거예요. 1347년보다 이전 유럽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유럽 중세의 어느 농촌 마을입니다.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기 전입니다. 어느 오두막집 안에서 한 남자가 일어납니다. 이름은 기록에 없어요. 그냥 농노, 그게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영주의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땅에 딸린 물건에 가까웠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무조건 영주의 밭을 갈아야 했어요. 그게 부역입니다. 대가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세상이었거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학이 끝나면 곡식의 10분의 1을 교회에 내야 했어요. 이걸 11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영주에게도 따로 세금을 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세금, 결혼해도 세금, 심지어 죽어도 세금이 붙었어요. 사망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재산 일부를 영주에게 바쳐야 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마음대로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그 아버지도 그랬고 그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영주가 이 땅에서 떠나라고 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가 나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해도 그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농노가 다른 영지로 도망가면 영주는 법적으로 그를 데려올 권리가 있었습니다. 도망친 농노를 붙잡아 오는 걸 도망노의 반환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 그 땅에 묶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습니다. 검은 빵 한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밖에 나가면 영주의 감독관이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고 못하면 처벌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아이가 아파도 아내가 아파도 일단 밭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게 중세 유럽 농노의 하루였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삶이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세상이었습니다. 신이 정해준 질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신분에 맞게 살라. 교회가 그걸 가르쳤고 왕이 그걸 보증했습니다. 이 구조가 700년 넘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질서를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왕도 못 바꾸고 교회도 못 바꾸고 전쟁도 못 바꿨습니다. 그런데 균 하나가 바꿨습니다. 패스트균. 크기는 100분의 1mm도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균이 중세 유럽의 700년 봉건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흑사병이 처음 유럽 땅에 상륙한 건 1347년 이탈리아 시칠리아 항구입니다. 흑해에서 온 배였습니다. 배가 항구에 닿았을 때 선원 대부분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선원들도 몸 여기저기에 검은 혹이 생겨 피와 고름을 흘리고 있었어요. 항구 관리들이 배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균은 공기를 타고 쥐를 타고 벼룩을 타고 퍼졌습니다. 유럽 전역에는 이미 쥐가 넘쳤고 사람들은 좁은 마을에 다닥다닥 붙어 살았습니다. 위생이라는 개념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길거리에 생활 하수가 그냥 흘렀고 소와 돼지가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쥐 벼룩이 옮기는 균은 순식간에 퍼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됐느냐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처음에는 발열과 오한이 옵니다. 그러다 림프절이 부어오르면서 거대한 혹이 생겨요. 겨드랑이, 목, 사타구니에. 그 혹이 검게 변하면서 피와 고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흑사병, 검은 죽음입니다. 폐에 감염된 경우에는 기침만으로도 옮았고 이 경우 이틀 안에 죽기도 했습니다. 사망률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걸리면 50에서 70%가 죽었습니다. 10명이 걸리면 5명에서 7명이 죽는 겁니다. 어떤 도시는 인구의 절반이 채 1년이 안 돼서 사라졌습니다. 피렌체의 경우 약 10만 명이던 인구가 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진짜 중요한 건 이 죽음이 고르게 퍼졌다는 겁니다. 왕도 죽었습니다. 주교도 죽었습니다. 영주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농노도 죽었어요. 프랑스 왕 필리프 6세의 왕비도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의 딸도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흑사병은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무차별성이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이상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흑사병이 지나간 직후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난 이후를 생각하면 혼란, 붕괴, 더 큰 억압,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을에 농부가 10명 있었는데 6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영주 입장에서는 남은 4명이 전보다 훨씬 더 소중해집니다. 그 4명이 도망가거나 일을 안 하면 영주의 밭이 그냥 놀게 되는 거거든요. 영주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협상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농노들이 처음으로 더 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주가 거절하면 옆 마을로 가면 됐거든요. 옆 마을 영주도 사람이 부족하니까 받아줬습니다. 이 이동이 원래는 불법이었어요. 농노는 땅에 묶인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귀해지니까 영주들이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흑사병 이후 30년 사이의 농업, 노동자의 임금이 2배에서 3배까지 올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영주가 부역 의무를 아예 돈으로 대신 받기 시작했어요. 일하는 날수 대신 돈을 받겠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돈을 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누군가 이걸 법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1351년에 노동자 법령이 나왔습니다. 흑사병 전 임금 이상으로 올려주는 걸 금지한다. 농노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왕과 귀족들이 패닉이 난 겁니다. 이대로 두면 봉건제가 흔들릴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법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법보다 현실이 더 강했습니다. 몰래 임금을 더 주는 영주가 생겨났고 그 영주한테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법으로 막으려 했지만 현실 경제가 법을 이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회사 면접을 보러 간 농부가 처음으로 저 여기 조건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700년 동안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층 더 깊어집니다. 단순히 임금이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묶여 살아야 하지? 흑사병 이전까지 이 질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게 세상 이치였으니까요. 신이 정해준 질서였고 교회가 그걸 확인해 줬으니까요. 그런데 흑사병이 그 신이 정해준 질서에 균열을 냈습니다. 왜냐고요? 신부도 죽었거든요. 주교도 죽었습니다. 성당에서 기도를 드렸는데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신의 보호를 받는다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먼저 죽는 걸 사람들이 직접 봤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신부들이 병자의 임종을 거부하고 도망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신의 대리자가 사라진 겁니다. 교회의 권위가 흔들렸습니다. 봉건제의 신성함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위험한 질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나중에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경제적 변화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동력이 귀해지면서 임금이 올랐고 임금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돈이 생기면 땅에 묶여 있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땅 대신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중요해졌습니다. 도시에는 농노 신분 탈출의 관행도 생겼어요. 도시 안에서 1년 하고 하루를 살면 더 이상 농노가 아니라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흑사병은 인구를 줄이면서 동시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몰아줬습니다. 죽은 사람의 땅, 죽은 사람의 가축, 죽은 사람의 가게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역설적으로 흑사병 이후 살아남은 유럽인들은 이전보다 평균적으로 더 풍족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더 많아졌고 고기를 먹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걸 살아남은 자의 번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노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상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나중에 역사에서 부르주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이 계층이 흑사병 이후 천천히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르네상스, 그 화려한 예술과 인문주의의 꽃이 왜 하필 흑사병 직후 이탈리아에서 피어났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봉건제가 흔들리면서 생겨난 새로운 상인 계층이 예술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대표적이에요. 이들은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상업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돈이 보티첼리를 키웠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키웠습니다. 흑사병이 봉건제를 흔들지 않았다면 르네상스도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계층이 더 커지면서 귀족과 왕이 독점하던 정치에 대해 우리도 한마디 하겠다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결국 의회 정치의 씨앗이 됐습니다. 시민 계급이 생겼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시스템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오늘날 민주주의의 뿌리 중 하나입니다. 재난이 해방을 낳았습니다. 죽음이 자유를 만들었습니다. 흑사병 민주주의에 이 이상한 단어가 왜 맞아떨어지는지 이제 조금 느껴지시나요? 흑사병이 지나간 뒤 유럽 곳곳에서 같은 불꽃이 거의 동시에 타올랐습니다. 영국보다 20년 앞서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358년 프랑스 북부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역사에서는 이걸 자크리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자크는 당시 프랑스 귀족들이 농민을 부르던 멸칭이었어요. 대충 촌놈들쯤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 촌놈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영주의 성을 불태우고 귀족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기간은 짧았고 진압됐지만 이 사건이 유럽 귀족들에게 보낸 신호는 명확했습니다. 농민이 더 이상 순종하는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20년 뒤 영국에서 더 크고 더 조직적인 반란이 일어납니다. 1381년 영국에서 아주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역사에서는 이걸 농민 반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게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주인공의 이름은 와트 타일러. 켄트 지방의 타일 장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건설 노동자예요. 그 해 영국 왕실이 새로운 세금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인두세. 머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이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귀족은 예외였어요. 농민과 장인, 상인들만 냈습니다. 이미 2번을 냈는데 3번째가 부과됐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금액도 전보다 3배로 늘었어요. 사람들이 격분했습니다. 이 분노가 이상한 이유는 뭐냐면 30년 전이었다면 이런 격분 자체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내야 하는 거라고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흑사병 이후 30년 동안 조금씩 달라진 사람들의 의식이 이 세금에 폭발했습니다. 와트 타일러는 켄트 지방 농민들을 이끌고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그 숫자가 놀랍습니다. 2만에서 10만 명. 역사가마다 추정이 다르지만 어마어마한 인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모인 게 아니었어요. 런던 탑을 향해 진격하며 길목마다 영주의 문서들을 불태웠습니다. 농노 계약서, 토지 대장, 부역 기록들. 그 서류들이 불에 타면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아주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어린 왕 리처드 2세, 당시 14살이었습니다. 두려웠겠죠. 협상에 나섰습니다. 와트 타일러가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말했습니다. 농노제를 폐지하라. 인두세를 없애라. 토지를 개혁하라. 이 요구사항의 내용보다 더 놀라운 건 이 요구사항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농노가 장인이 왕 앞에 서서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런던 시장이 와트 타일러를 칼로 찔렀습니다. 싸움이 났는지 아니면 미리 계획된 것인지 지금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쨌든 와트 타일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반란은 해산됐습니다.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란이 실패했는데도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영국에서 농노제가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왕 앞에 섰던 와트 타일러의 장면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력은 여전히 부족했고 현실 경제는 계속 농노들의 편이었으니까요. 반란은 칼에 맞아 죽었지만 흑사병이 시작한 구조적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와트 타일러의 반란에서 아주 흥미로운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반란 중에 존 볼이라는 사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에서 나온 구절이 아직도 유명합니다.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배를 짤 때 그때 귀족은 어디 있었는가?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당시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귀족이 원래부터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 처음부터 다 같은 사람이었다는 생각. 이 생각이 이미 1381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과 이어집니다. 흑사병이 씨앗을 뿌렸고 와트 타일러의 반란이 그 씨앗에 물을 줬고 수백 년 뒤에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습니다. 죽음이 자유를 낳는다. 재난이 해방을 만든다. 이상하죠? 그런데 역사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자, 잠깐 이 이야기에서 벗어나 볼게요.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공장이 섰고 사무실이 닫혔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재택근무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임시방편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굳이 회사를 나가야 하나?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서울에서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도 생겼어요. 지방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이 갑자기 가까워졌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대사직이라고 불렀어요. 2021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4,700만 명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기업들은 처음으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일하러 와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먼저 조건을 내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풍경 같지 않으신가요? 700년 전 흑사병 이후 살아남은 농노들에게 영주가 먼저 찾아와 급료를 올려줬던 것처럼 지금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먼저 유연 근무를 제한하고 복지를 올리고 재택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흑사병 이후 유럽 사람들이 아담이 밭을 갈 때 귀족은 어디 있었나라고 물었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사회를 얼마나 바꿀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흑사병 이후에도 변화는 바로 오지 않았거든요. 와트 타일러가 죽은 뒤에도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영국에서 농노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건 1400년대 초였어요. 흑사병이 시작된 지 거의 5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는 데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변화는 재난 직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재난이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자라납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지 이제 몇 년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들. 이른바 일하는 방식, 사는 곳, 관계 맺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어디로 흘러갈지 지금 우리가 온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어쩌면 그 씨앗이 자라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흑사병 민주주의. 이 이상한 단어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를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봉건제를 흔들었고 신분제를 흔들었고 수백 년에 걸쳐 민주주의의 씨앗이 됐습니다. 재난이 해방을 낳았습니다. 죽음이 자유를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참 이상하죠.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뜻밖의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교훈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역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이상한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키워드 역사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조금, 아니 꽤 많이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가 의외로 조용히 건너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재난을 겪고 난 뒤 여러분의 삶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코로나 이후 혹은 어떤 개인적인 위기 이후에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보게 된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재난 자체가 세상을 바꾼 게 아닙니다. 재난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전과 다른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과거와 다른 질문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씨앗이 되지 않았을까요? 의문을 던지며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